안녕하세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초등학생 글쓰기 지도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를 통해 의학 도깨비다라는 도서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두강 글쓰기를 작성하는 실전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하루와 미오 도서의 기본적인 정보 및 도서 내용에 대해 분석해보고 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해볼 예정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자신만의 독감 전략을 수립하여 초등학교 아동에게 독감 글쓰기를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 익혀볼 예정입니다. 자, 이제는요. 또 한 권의 책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하루와 미오라고 하는 책인데요. 자, 이 책을 가지고는 어떻게 우리가 글을 잘 쓸 수 있을까요? 이게 의미 있는 책을 뽑는 것도 어려운데요. 여하튼요. 여러분도 한번 잘 뽑아보시고 제가 뽑은 책은 이 책입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 관점에서 이 책을 초등학생이 어떻게 써야 되는가라는 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말한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비밀을 또는 스스로의 어떤 전략들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인식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도서에 대한 걸 좀 분석을 하고요. 전략적 방향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책 제목은 하루와 미오입니다. 이 책은요, 그 3학년 1학기 국어활동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학년에 수록되어 있는 책이죠. 그렇지만 내용은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역시 이 책도요, 그 교과서에서는 이제 극히 일부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풀리 아이가 다 읽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지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요즘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 책 한 권 읽기 이런 운동 캠페인이 있는 것처럼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책 한 권을 읽고 나서 그 분량을 왜냐하면 그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이면 좀 괜찮은데요. 저학년인 경우에는 아직 그 뇌세포들이 뇌의 어떤 시냅시스들이 다 연결돼 있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메모리도 아직 그 굉장히 적고요. 그래서 고학년쯤 되면 이제 메모리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책 전반적으로 읽으면 대충 내용이 다 들어와 있는데요. 저학년이 되면은 이것이 다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부모가 그걸 좀 이해를 하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시고요. 자,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환경적 제약 조건, 즉 배경이 무엇일까? 그 배경이 과연 어떤 것을 제약하고 있나라는 걸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 배경을 이제 어떤 걸 뽑느냐도 주관적인 요인입니다. 답이라는 건 없는 것이죠. 제가 뽑은 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저수지, 하나는 도서관이었어요. 책을 다 읽고 나서 한번 정리를 제가 해보니까 저수지라고 하는 건 결국 물이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물의 이미지는요, 밝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게 깊고 어둡고 뭔가 이렇게 공포스러운 그런 느낌의 물입니다. 상대적으로 도서관은요, 그 깊고 어두운 좀 이렇게 다크한 이미지 부분들을 이렇게 스터디하는 이미지예요. 굉장히 좀 신선한 형태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 배경이라는 것이 전체를 제약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게 인프라스트럭처럼 이렇게 바탕이 좀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주목해야 될까? 저는 등장인물을 주목했습니다. 등장인물도요. 저는 주인공을 먼저 봤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말을 했지만 책에서 말하는 주인공과 내가 이해하는 주인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양성인데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나오는 주변 인물 전체가 다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 저는 아주 모범적으로 이 책에서 나오는 주인공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미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고양이입니다. 자, 그리고요. 주변 인물을 좀 봤습니다. 자, 주변 인물이 왜 저렇게 나오는가를 좀 이해해 보면
우리가 이 책을 이해하는 데 꽤 도움이 돼요. 일단 주변 인물이라고 제가 정의해 봤고요. 자, 주인공의 여자친구가 나옵니다. 여자친구는 고양이겠지요? 이름이 미야입니다. 자, 미자가 들어가서 약간 좀 헷갈리는 경향이 있긴 한데, 자, 주인공 이름 미요고요. 자, 여자친구는 미야가 됩니다. 나비도 나오고요. 자, 고양이 옆에 개가 등장합니다. 예, 뭐 그게 중요하진 않지만 털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개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물 위에서 돌아다니는 물오리 과과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여러 주변 인물들이 나옵니다. 뭐 이웃에 사는 고양이, 뭐 큰입, 뭐 큰입 친구 왕발, 그다음에 어른 고양이들, 그다음에 나중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기 고양이 동그리가 나옵니다. 자, 이들의 관계에서 무엇인가 나오는 것이죠. 자, 우리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책도 전부 관계와 관련돼 있어요. 뭐 사물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또는 어떤 세상과의 관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뭔가 에피소드가 있고요. 우리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걸 내가 잘 이렇게 컨트롤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자, 이 책에서도요. 그 부분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떠한 중요한 에피소드가 있는 것일까 한번 따지고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것은요. 책을 다 읽어보고 나서 이제 하나씩을 뽑아내는데 저는 그 중에서 앞에 첫 번째 물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중요한 힌트가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이제 고양이를 좀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이해가 좀 빠른데요. 고양이가 물을 좋아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비교적 고양이는 물을 별로 안 좋아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와 물이 같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질적인 게 등장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그 여자친구가 미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미아가 물에 빠집니다.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그대로 놔두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남자친구겠죠. 그러면 미요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앞에 고양이가 물을 싫어한다라고는 전제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냥 발만 동동 구르는 거죠. 인간 세상이었으면 119를 불렀을 텐데요. 이들한테는 그게 없었겠죠. 근데 우리가 앞에 등장인물 중에 개가 있었잖아요. 자, 털보가 또 수용을 좀 하죠. 그래서 여자친구 미아를 구조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견원지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그냥 목숨을 구해줬으니까. 자, 그래서 여자친구와 개, 털보가 아주 좋은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남자친구와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당연히 소원되겠죠. 그런데 이 관계는요, 상당히 좀 합리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고양이는 물을 싫어했기 때문에 뭔가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내 의지나 능력이 안 됐던 것인데 그걸 가지고 겁쟁이라고 나를 구하지 않았다고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이게 관계에서요. 어떤 불편한 것을 낙인을 찍으면 정말로 살기 힘들어합니다. 우리 여기에서요.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지를 잘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지 않아야 될 길을 갑니다. 이 주인공이 스스로 자책에 빠집니다. 자, 여기 자책에 빠지면요. 우리 성인도 헤어나기 진짜 어렵거든요. 최악의 상황에 봉착한 겁니다. 그거 전부 다 물과 관련돼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이 정도쯤 되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라고 궁금해질 것 같아요. 저는 두 번째 뽑았던 것이 바로 수영이었습니다. 이상하죠? 그 고양이는 물과 굉장히 이렇게 이질적인데 수영이라는 테마를 가졌다는 것이요. 자,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해볼 수 있죠. 세상에 사는 모든 고양이가 물을 싫어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참 저한테는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터키 슈반이라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이 터키 슈반 고양이는 물에 수영을 합니다. 왜 그러는 거죠? 우리가 또 자세히 그 얘기를 해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앞에 제가 종종 환경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이제 고양이의 DNA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물 근처에서 살고 있는 고양이예요. 그렇게 되면 환경에 적응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터키 슈바는 수영 잘합니다. 자, 이 말은요. 결국 고양이가 물과 굉장히 거리가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편견이라고 봤습니다. 그런 편견이 있는 거구나. 이걸 되짚어 보면요. 그러면 고양이도 수영할 수 있다는 뜻인가? 물을 좋아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 그렇다고 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 주인공은요. 그러면 우리 인간으로 보면 수영장에서 훈련을 좀 받을 텐데요. 수영장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물에서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물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물놀이 과거였습니다. 물놀이한테 가서 나 수영 좀 시켜줘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자, 훈련을 받아서 성공을 했어 이러면 깔끔하게 끝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예, 일단 물이 두렵기 때문에 한번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번 이렇게 공포에 휩싸이면요 회피를 하게 됩니다. 이게 회피를 하게 되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되면 굉장히 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어떤 관계도 못 맺거든요. 그래서 울음을 터뜨리죠. 자,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부분들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요 인간 세계에서 동기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겁쟁이로 남아서 남은 삶을 살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 두려움보다 낙인 찍히는 게 더 두려웠던 거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아까 물에서 한번 시도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물에서 시도하지는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놀라운 수영 훈련 방법을 개발합니다. 물이 아니다. 그럼 어디서 훈련합니까? 수영장도 아니고 육지에서 훈련을 합니다. 예,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 자, 이 책에서는요 그렇게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뭔가 내가 알려고 하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도서관 떠오르십니까? 도서관에 가서 물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거를 두려워하는 건요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자, 두려워하는데 내가 그걸 알게 되면요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인공은요 도서관에서 물 공부하게 되고요. 그럼 내가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자, 정복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론은 내가 이제 마스터했고, 자, 그럼 남아 있는 건 이제 실습인데, 실습은요 이게 내가 반복 훈련을 해야 되는데 물에서는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맨 땅에서 헤엄 연습을 합니다. 진짜로 황당하죠. 나무 아래에서 잠수 훈련하고요. 나무 위에서 다이빙 훈련하고요. 이걸 보고 있는 고양이 친구들은 뭐라고 할까요? 뭐 하는 짓이냐 그게. 전혀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을 하겠죠. 주인공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멈추질 않아요. 왜? 아까 트리거. 영원히 겁쟁이로 남는다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요. 본인도 실수로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뭐라고 합니까? 어른 고양이까지 합쳐가지고 자, 뭐 하는 짓이냐 지금? 뭐 수영 좀 했다면서 막 그 물에서 막 버벅거리고, 아이고 참 이 고양이의 그 명예를 실추시켜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어찌어찌 해서 물에서 살아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고요. 여자친구와 물오리가 칭찬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너는 수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시행착오가요. 저수지 물이 아주 깊고 어두워서 공포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시행착오입니다. 우리가 보통 통가의례라고 하죠. 아이한테 이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른들도 하는 것도 아이들도 해야 되거든요. 시행착오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과정을 거쳐야만이 삶이 달라 보인다라고 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런 것들을 부모랑 같이 얘기를 해야 아이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때 이제 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까 아기 고양이 이름이 동굴이었죠. 동굴이가 물에 빠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자친구 고양이가 물에 빠졌을 때 남자친구가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걔가 구해줄까요? 자, 이럴 때 자, 남자 주인공 미호가 바로 그 아기 고양이 동굴을 구해줍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이것을 보고 나서 자, 첫 번째, 주인공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 황당했던 그 노력들을 다 지켜봤는데 그것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구나, 우리도.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요. 자, 이들이 살고 있는 집단 전체가요.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사회적인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한꺼번에 깬 겁니다. 세계가 깨진 거예요. 세계가 한 번 깨지잖아요. 이건 뭐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고양이는 어떻게 삶을 바뀌었는가? 자, 고양이가 채식주의자를 선언하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기존까지 살아왔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제 다른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심지어 손톱을 짧게 자르고요. 들쥐와 연애를 하는, 또는 고양이가 하늘을 날아다니지는 않잖아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도전도 해보게 됩니다. 자,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이 주인공은요, 헤엄을 잘 칠 수 있는 기술 학교를 오픈해서 고양이들을 훈련시킵니다. 자, 그 여자친구는요, 개와 고양이의 밤장치를 오픈해서 이렇게 재밌게 놉니다. 여기는 우리가 어떤 걸 느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이 내용을 뽑았던 것은요, 그 삶이 극적으로 바뀌는 이 터닝 포인트가 굉장히 아이의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져온 거거든요. 자, 이거를요, 제가 에피소드로 다시 정제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에피소드가 막 블라블라 많았어요. 아이한테 이대로 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씁니다. 예, 정리도 잘 안 되고 이 정도 되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키워드를 잘 뽑아야 되는데요. 저는 키워드를 난제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풀지 못한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도요. 우리가 아직 살면서 쓰레기 문제 아직 해결을 못했잖아요. 그 인류가 지금까지 산업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요, 썼던 기술은 다 썼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쓰레기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죠. 이런 걸 난제라 부릅니다. 인간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비용이 점점 더 커지는 스노우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근데 이 책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요, 그 난제라고 하는 걸 극복하게 됩니다. 어떻게 극복을 한 것인가? 제 식으로 말을 하면요, 바로 그 우리가 주류성에 해당하는 거라고 하면 이 문제 절대 극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변방성 화두. 아주 독특하게 주인공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하죠. 저는 그것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고 독특한 질문을 했기 때문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가야 된다. 그게 바로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세상을 바꿀 때에는 바로 주류성이 아니라 변방성, 고정관념을 타피하는 그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그것을 반복하는 루틴 훈련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난제를 극복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도 변하고 세상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아이가 잡아내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옆에 아주 훌륭한 부모님이 이런 것들을 정제해주고 이게
어떤 함의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부모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지들을 같이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저는 도대체 우리가 초등학생 아이한테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 말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얘기한 거죠. 막상 하려고 하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래서 뭔가 단서라는 게 필요한 건데요. 저는 그것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책 제목이거나 에피소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이 책은요, 하루와 미호라는 책 제목을 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책들은요, 책 제목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자들이 책 제목에다가 자기 의도를 대부분이 다 명시를 해놓거든요. 그게 뭐 반전이 있든 아니든 간에. 자, 이 책처럼 책 제목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에피소드 들어갔을 때 알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거기에서요, 핵심 내용을 뽑아내야 되죠. 제가 조금 전에 막 이렇게 떠들었잖아요. 자, 거기에서 바로 에피소드의 핵심 내용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Y에 대한,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얘기를 좀 했던 것이 내 자신과 매핑을 좀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저런 문제가 없었는가? 이런 거를 말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내 삶을 바꿔야 되는가? 이미 바꾸고 있는 것인가? 이미 바꾸고 있다면 더 바꾸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이 과정의 독특함, 바로 인공지능 기술이었죠. 그럴 때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을 해서 더 극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건 없는가? 좋겠죠. 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이럴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맨 끝에 언급했던 바로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자,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거를 우리가 원리 학습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례 학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건 반드시 부모님이 좀 해주셔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언급했던 이 에피소드와 도대체 어떤 기술이, 어떤 사례가 접목이 돼서 아이한테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십니까? 네, 어렵죠. 저도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면 다시 그 내가 겪었던, 또 내 세계에서 어떤 것과 매핑이 되고 어떤 걸 바꿔야 될지 된 얘기를 같이 하는 것도 결부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 것까지 연결을 해서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해가 좀 되실까요? 자,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